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비판적 성격의 여성 미술가 첫 번째 시간으로 프리다 칼로의 작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회 비판적 성격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돌아가는 사회, 다시 말해 여성은 이래야 한다, 남성은 이래야 한다, 이런 그 사회적 질서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시 말해 비판적인 내용의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로 프리다 칼로의 작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최근에 한 5, 6년 동안 걸쳐서 서너 번 이상의 전시가 열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프리다 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별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살아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프리다 칼로는 실제 열심히 활동하던 당시에 초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유럽 미국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와 괜찮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고, 심지어 초현실주의자들은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던 이 작가는 196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미술 운동이 일어나면서 페미니즘 미술 운동을 하던 작가들이 프리다 칼로를 주목하게 되었고, 심지어 프리다 칼로를 페미니즘 미술가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는 전 세계에 있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뉴욕에서 이제 프리다 칼로의 전시가 크게 열리고, 그에 대한 담론이 형성됨에 따라 전 세계의 전시 투어를 다니게 되었고요. 뉴욕뿐만 아니라 런던이나 파리에서 프리다 칼로 전이 크게 열리고, 전 세계인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유럽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죠.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주류라고 하기보다는 비주류,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지요. 근데 지금도 아니라 100여 년 전에, 그죠? 제3세계인 멕시코의 여성 화가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리다 칼로를 전설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실제로 1984년에 멕시코 정부가 프리다 칼로의 주요 작품을 국보로 지정하는 성과로 이어져서 프리다 칼로는 여전히 전설 중에 전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다 칼로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 실제 경험, 아니면 구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경험을 담아내고 생각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 작가의 삶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작가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삶 그 자체가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7살에 소아마비를 살짝 알아서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성장이 덜한 거죠. 다리를 접니다. 그러던 중에도 굉장히 예민한 분이어서 의사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의대에 실제로 합격을 해서 의대를 다닙니다. 근데 의대를 다니던 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전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였고요. 이 사고를 당해서 전차의 레일이 버스 아래쪽을 뚫고 들어와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러진 척추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망가진 자궁을 어떻게 잘 살려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게 총합 무려 32번의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굉장히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도 33번 외과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꺼려질 텐데, 이분은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신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분은 그 신체적인 고통을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 감정의 고통, 힘든 마음의 상태, 이런 것 모두를 그림에 담아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을 딱 보면 정말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관람자에게 와닿도록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물론 우리나라의 관람자들에게도 커다란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프리다 칼로 저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되게 중요한 이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분 얼굴만 봐도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멕시코와 멕시코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언제나 멕시코 전통 의상을 즐겨 입었고요. 심지어는 뉴욕에 가서 잠깐 생활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멕시코 전통 의상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비아냥거리는 걸 참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과 열정을 가진 그런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 개인만 봐도 굉장히 독특한데, 살아온 삶의 역경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은 이렇고요. 원제는 프리다예요. 뭐 이런 부제가 왜 필요한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이 되면서 프리다 칼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뭐 사람들이 더 프리다 칼로의 작업을 좋아하고, 이런 선순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수업 시간에 자료를 쓰려고 프리다 칼로의 영화의 DVD를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닥 잘 안 됐나 봐요. DVD를 구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결국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프리다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파일을 볼 때마다 엄청 찔리는데, 최근에는 네이버 뮤비에서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무튼 프리다 칼로는 사실은 살아있을 당대에도 성공한 화가로서의 삶을 겪고 죽고 나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좀 평가에 있어서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이제 엉드레 브루톤 같은 사람이 프리다 칼로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리다 칼로는 나는 초현실주의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보다는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룹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당대에는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되니까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초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이런 일을 겪었고요. 죽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후 페미니스트들이 우리 선조야, 우리 왕언니야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페미니스트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프리다 칼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다 칼로는 페미니스트 미술가가 아닌데 왜 여기서 다루는가?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작업의 내용들을 보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페미니스트 미술가로 다루는 데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가 더 넘어가 버렸는데 먼저 프리다 칼로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 전통 의상이고요. 주로 늘 이렇게 이런 차림을 좋아했고 이런 모습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면 턱선이 굉장히 다부져 보이고 눈썹이 굉장히 짙고 눈썹이 이어져 있죠. 얼굴만 봐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소일거리 할 때 필요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등받이를 하고 이러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딸이 그림에 재능이 있었음을 이제 상기를 하고 침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천정에 매달고 캔버스를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줘서 앉아서 손만 뻗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옆에 이제 물감이랑 뭐 화교통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침대만 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되어 있죠. 아버지가 이 침대 옆에다 거울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계속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습작을 하는데 익숙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을 잘 관찰하고 그걸 화법에 담는 일에 점차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려고 하는 작품이 부러진 기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기둥이 부러져 있죠, 그죠? 이게 아마 손상된 척추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부러진 기둥을 어떻게 얽어내서 못도 박아놓고 겨우겨우 지탱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보면 기둥만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체에도 못이 막 박혀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도판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면 눈에는 눈물이 정말 방울방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기둥을 의미하는 바늘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하얀색 띠 같은 게 둘러져 있는데 하얀색 띠가 뭐 빙대나 띠 이런 게 아니라 척추 지지대 볼의 일종의. 근데 이게 그림으로 봐서는 재질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실제 영화를 보면 척추 지지대를 입혔다 벗겼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쇠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어요. 이제 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 무겁고 딱딱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건장한 청년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입히고 벗기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거의 평생을 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보호대를 하고 척추 관련된 수술을 대수술을 여러 번 받고 하면서 결국은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그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눈물 이런 거 다 설명이 되는데 뒤에 보시면 배경이 하나도 짝이 없죠. 그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배경이 뭐 어디 사막을 갔는데 그걸 배경으로 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작가의 신상, 마음의 풍경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마음만 아팠던 게 아니라 신체만 아팠던 게 아니라 마음도 엄청 아팠던 거죠. 이 마음 아픈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 작가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의사가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에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이걸로 평생 밥벌이를 하거나 이 화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내가 화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챙겨서 당대 멕시코 최고의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러 갑니다. 원래 디에고 리베라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기도 하고요. 당대 최고의 벽화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하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화가의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림을 들고 디에고를 만나러 갑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영화를 빌어 얘기하자면 디에고가 작업 중이라 바빴기 때문에 연락처고 그림을 놔두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는 일단 시킨 대로 자신의 연락처와 그림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반쯤 포기하고 있던 프리다에게 디에고가 연락을 합니다. 이 그림 너무 훌륭하다. 넌 작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프리다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디에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되고 뭐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동료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디에고가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섹스 중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걸로 유명한데요. 섹스 중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성을 보면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에고는 아내, 이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내 말고도 그 모델들하고도 계속 그런 추문을 일으키고 그러다 결국은 첫 번째 아내랑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계속 이제 그 버릇을 고칠 수 없었던 거죠. 이 섹스 중독은 보통은 고엽제, 그 후유증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섹스 중독으로 되게 고초를 치렀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케네디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 그쪽은 진짜 고엽제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디에고 리베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굉장히 심한 섹스 중독을 앓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다랑 디에고는 처음에는 동료, 친구 이렇게 하다가 둘은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게 많은데요.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디에고가 원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를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디에고는 두 번째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고 프리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인가 봐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과 연민을 꾸리고 그걸 참아 넘기는 와중에 프리다 칼로가 정말 속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프리다가 그 디에고가 프리다의 여동생을 건드리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여동생하고 그런 추문이 불거지게 되면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프리다가 디에고와 결별을 선언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뭐 애정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프리다가 겪었던 마음의 고생, 상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황량한 배경으로 나타나 있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프리다 칼로는 정말 심신이고 엄청 피폐해진 상태였겠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프리다의 그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의 자화상을 더 볼 텐데요. 이건 방금 봤던 부러진 기둥보다 조금 먼저 그려진 자화상이에요. 이 자화상은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원숭 모양 이런 것들 때문에 디에고를 욕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도상학적으로는 얘네는 불륜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실제로 프리다가 기르던 반려동물들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뒤에 수북하게 있는 잎들, 답답해 보여서 괴로움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네도 마당에서 기르던 식물들이 밝혀져서 어떤 느낌을 주건 간에 굉장히 익숙한 일상을 담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올라가는 지점은 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프리다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그려져 있고 화려한 머리 장식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굉장히 부조화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면 가시덤불을 목에 두르고 있는데 이걸 액세서리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건 액세서리 너무 묵직하잖아요. 액세서리라기보다는 이 작가를 옥죄어서 임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제약들. 이게 이제 덤불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작가 자신은 아마도 이 덤불에 묶여있는 작은 새와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너무 쉽지 않은, 너무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담아낸 그림이 1940년에 그려진 자화상이 되겠고요. 이쪽은 누가 봐도 얼굴은 프리다, 몸은 사슴, 그러니까 프리다 사슴인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소현실주의자들이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했던 듯해 보이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살을 맞고 막 도망을 가. 여기 보시면 얼마나 격렬하게 도망을 쳤는지 나무 가지가 꺾여있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냈다라는 게 이분의 삶이 정말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와닿죠. 다음 작품은 이제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서 있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우리가 봤던 자화상들보다는 조금 먼저 그려졌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가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이들에 대한 성찰?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 왜 갔는데? 미국은 프리다가 초대를 받아간 건 아니고요. 프리다의 남편인 디에고가 록펠러에서 새로 짓는 빌딩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제의를 받아서 뉴욕에 가서 몇 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내였던 프리다도 함께 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멕시코 유명한 화가 부부가 뉴욕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뉴욕에 살고 있던 문화계 인사들, 혹은 문화 애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뉴욕 상류층의 삶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프리다가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디에고가 록펠러 빌딩의 이 벽화를 거의 다 그려서 완성해 갈 무렵에 록펠러가 벽화를 보러 실제로 이제 작업장에 왔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 벽화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록펠러의 의도에 따라, 제안에 따라 노동을 권장하는 그림을 이제 실제로 뒤에서 그리고 있었는데 노동을 권장하는 가장 좋은 사례는 사실은 디에고 생각에는 그 레닌과 레닌의 동료들이 가장 좋은 사례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프리다와 디에고는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의 핵심인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굉장히 북돋워 주었던 그런 레닌을 실제 벽화에 뒤에서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는 냉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미국에서 보기에 공산주의, 레닌 이런 사람의 얼굴을 벽화에 절대로 넣을 수가 없었겠죠. 미국 대표적인 사업가였던 록펠러는 더할 말이 없을 만큼 레닌이라는 얼굴을 보면 아주 기겁을 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벽화 정중앙에 누가 봐도 레닌임을 알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떡하니 있게 되니 록펠러는 디에고에게 그림을 새로 그려라, 레닌 얼굴을 지워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당시 이미 세계 최고의 벽화가 바늘에 올라있던 디에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작업을 중단하고 뉴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디에고는 바로 멕시코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서부 쪽에서 다른 제안들을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상태로 멕시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서 칼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뜨다가 서구식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 그림을 보면 뜨다가 미국을 등지는 것처럼 약간 몸을 돌려서 있고요. 손에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미국은 보면 빌딩이 막 서 있고 공장에서 연기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시면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금 성조기가 잡아먹히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죠. 그래서 이들의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야.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멕시코를 그린 부분의 상단부를 보면 여긴 과거 속에 살아요. 여전히 신전이 있고 신화에만 나올 법한 해와 달, 구름, 번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되어 보이는 것으로 멕시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간쯤을 보시면 미국은 모터 혹은 기관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들을 그려내서 산업화가 열심히 진행되었고 이미 성숙해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멕시코는 여전히 폐허가 된 돌담, 석상들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죠. 지금도 뭐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멕시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하단부인데요.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모터, 합성기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의 아래쪽으로 전선이 땅속에 묻어져 있죠. 이걸 보면 사실 굉장히 잘 살고 발전 가도에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 어디에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미국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반대로 멕시코를 보면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과거의 유산들도 폐허가 되어서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멕시코는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이 건재한 생명의 땅이다. 이런 걸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신비는 국경 이야기에 끝나지 않고 헨리 포드 병원이라는 작품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칼로가 디에고랑 결혼을 해서 살면서 몇 번의 임신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디에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자궁을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이 위산이 되고 그렇게 돼요.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미국에가 있는 동안에 임신이 되어서 이게 몇 달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임신 3개월, 4개월 차를 지나게 되면 안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될 위험이 훨씬 줄어들고 자궁 속에서 이제 아이가 우렁우렁 자라는 시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프리다는 이번에는 잘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모의 땅인 미국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게 돼서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의 진단은 임신이 중지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아이가 뱃속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놔두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를 꺼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고 뱃속에서 이제 죽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게 이 그림이에요. 보면 병원 침대에 프리다가 누워있고 하혈을 막 한 상태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이미지들로 그려져 있는데 왼쪽부터 보시면 하단부 왼쪽부터 보시면 이 철공소리나 있을 법한 작업대 이게 이 작가가 수없이 올라야만 했던 수술대 그 상징이고요. 꽃은 여성성 그리고 골반은 아이를 지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신의 골반 허약한 신체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인간의 그 신체, 뭐 그 기관들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 있는 게 잃어버린 아이예요. 이미 이제 그 16주 정도가 지나면 아이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아이가 자라고 팔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꺼낸 아이는 남자아이였다고 하고요. 정말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조그만 아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달팽이라고 하는 것도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미지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배경이에요. 이 황량한 배경에는 뭔가 구조물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산업화를 상징하는 구조물들만 보이고, 이 그림 어디에도 생명을 암시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프리다는 아마도 이 불모의 땅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적인 입장 또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실 작품은 숲속의 두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숲의 잠하고도 매우 유사하죠. 내용도 유사해요. 근데 여성들이 좀 달라요. 한 여성은 유색인종이고 한 여성은 백인입니다. 이 두 여성이 그 숲처럼 그려진 공간에서 이제 사이좋게 있는 모습이고요. 잘 보시면 백인 여성이 유색인종 여성의 무릎을 빼고 누워서 둘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그죠? 아마도 연인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여성 동성애와 관련된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도록 그려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여성은 누가 봐도 프리다라는 거예요. 프리다가 동성애자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건 프리다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일을 형상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프리다는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에고처럼 남성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프리다였고 프리다는 그걸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멕시코는 예나지금이나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국가이고요. 프리다의 집안도 되게 독실한 카톨릭
자식을 잇는 그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프리다가 이런 이제 그 행태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공개한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것도 뉴욕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디에고가 뉴욕에서 사는 동안에 여전히 이제 여성 편력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보다 너무 화가 난 프리다가 남편의 애인인 백인 여성을 유혹했던 거죠. 실제로 남편의 애인을 유혹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성공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되게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백인 여성이 이제 그 밤을 함께 보낸 다음에 아침에 같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디에고보다 네가 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리다는 그 뭔가 이렇게 사랑의 쾌락이라는 면에서도 훨씬 더 선배해서 파트너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프리다는 양성애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스스럼 없이 오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프리다가 이미 동시대 혹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사고에 있어서 그죠? 반드시 이성애가 정상이고 동성애는 비정상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들고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콕 집어서 얘기하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페미니스트 경향을 가진 작품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작품입니다. 나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성상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그림이 여기 붙어 있고요. 나의 탄생이니까 이분은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어머니는 왜 흰색천이 덮여있나?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죽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석함, 슬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고요. 사실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작가가 일부러 세부를 확대한 부분을 갖고 왔는데 탄생화와 관련되어서 이런 이미지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탄생화는 대부분 성모자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건 탄생화는 아니죠. 탄생의 순간을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성모자상은 언제나 굉장히 화려한 마치 좀 여왕처럼 보이는 그런 자세의 성모 마리아님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아기 천사 같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모자간에 시선 교환이 있는데 정말 뿔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간 낳은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간 낳은 엄마도 그렇게 생기 있지 않고요.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나 엄마나 똑같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서로 호흡이 맞지 않다거나 엄마가 밀어내는 힘이 덜 하다거나 혹은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헤치고 나오는 힘이 조금만 떨어져도 출산은 실패로 끝나고 출산이 실패로 끝나면 아이와 엄마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실은 나의 탄생 같은 그림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런 의구심이 들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탄생화는 왜 다 성모자상처럼 그렇게 그렸는가? 거기에서 사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탄생화를 보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만약에 어린 소녀들이 프리다가 그린 것 같은 이런 탄생화를 보게 되면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공포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소녀들이 알게 되면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탄생화는 항상 아름다운 모자의 관계를 정면에 내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져야만 했고, 결국 성모자상이 탄생화의 발레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탄생과 관련된 그 중요한 사실들을 은폐해서 소녀들이 아이를 낳는 일을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일로 생각하기를 바랬던 이데올로기가 그림 그리는 방식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다 까발려서 실제 탄생의 순간을 보여주는 게 나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발현된 프리다의 의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림은 전형적인 페미니즘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은 그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마돈나의 개인 소장품입니다. 마돈나는 이걸 왜? 마돈나야말로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팝스타를 넘어서서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여성 아티스트를 발굴한다거나 쇼비즈니스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해서 아무도 음반을 내려고 하지 않았던 실력 있는 여성 음악가들을 발굴해서 그 여성들을 키워주는 그런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의 작업을 했던 그런 작가죠. 그런 작가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팝스타죠. 이분이 프리다 칼로를 진짜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1990년대 뉴욕에서 전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컬렉팅을 시작한 거죠. 또 심지어는 프리다 칼로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고 자신이 그 주인공을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후에 제작된 그 프리다의 주연이 셀마 헤이즐인데 거의 빙의한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고 연기 너무 잘해서 마돈나가 괜히 어설프게 손을 댔으면 어땠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돈나가 프리다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전형적인 페미니즘 작업입니다. 제목이 몇 개의 상처인데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런 작품이고요. 실제 사건은 살인사건이겠죠. 여기서 당연히 나오잖아요.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22번을 찔러서 죽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 이 작품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사건을 실제로 본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걸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사건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퀴즈의 내용을 뉴스가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신문 중에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싸우다가 화가 나서 몇 번 그냥 찔렀는데 그럼 몇 개 상처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어이없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프리다가 보기에는 칼로 22번을 찌른 게 죽어버릴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도 아니고 몇 개의 상처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그 사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한 아내가 남편을 칼로 22번을 찌르고 그 다음에 아니 몇 번 찔렀는데 몇 개 상처 때문에 죽어버리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상황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라디오 뉴스가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그려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내보인다는 거죠. 프리다가 이 새와 리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리본에 사실은 몇 개의 상처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아냥인 거죠. 이게 정말 몇 개의 상처냐? 아내의 죽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너는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전형적인 페미니즘 대학의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건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페미니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종에서의 타자,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다고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배에 품고 있는 분이 프리다의 엄마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도 활동했던 분이 프리다의 아버지고 프리다의 아버지 뒤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멕시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할아버지는 독일계 유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유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이 피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아빠는 반은 유태인, 나는 4분의 유태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유태인을 이렇게 밝히지 못해 안달인가? 사실 이것도 이제 뉴욕에서 겪었던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실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서구인들에게 유태인은 예수님을 돌아가시도록 만든 저주받은 민족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고 심지어 커뮤니티에 동화되지도 않고 불만 챙겨가기 때문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서구인들, 특히 상류층에게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농담할 때 어떤 비아냥거림의 대상으로 언제나 유태인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프리다가 겪었던 거죠. 프리다 몸의 4분의 1이 유태인의 피가 핀다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의 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가고 이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뭐 유대인에 대한 이죽거림,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흔한 농담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정한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니까 프리다가 정말 참지 못하고 식사 자리를 뒤집어 엎고 나온 일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프리다는 인종에 대한 편견, 특정한 인종을 타자로 규정하고 대상화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그런 세태, 그런 그 서구인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 이런 걸 정말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는 그러고 살면서 왜 우리한테는 뭐 하등하니 열등하니 유색인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네도 알고 보면 별로 잘난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담아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작품도 갖고 온 까닭은 사실은 이런 전개가 페미니즘이 나가는 길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타자로 분류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타자로 분류되어서 대상화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 인종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기준이 되는 문화 혹은 기준이 되는 인종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것들은 다 타자로 분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로서의 문화, 타자로서의 인종 이런 부분에 조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조명해서 분석하고 이 타자화된 혹은 대상화된 문화나 인종들을 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서 타자의 상태에서 뭔가 구제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프리다의 입장 또한 여기서는 인종으로서의 타자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프리다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후대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정말 페미니즘의 선구자처럼 프리다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작업하시는 페미니즘 작가들의 경우에도 프리다를 원용하거나 아니면 프리다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서 작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다 칼로의 작업들은 페미니즘 미술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페미니즘을 떠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프리다의 작업은 누구나 공감 가능한 그런 좋은 작업이다 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